오늘 많이 빠지셨네. 예? 아직 명도도 아닌데, 뭘. 그죠? 일찍 가시네, 시골을. 자, 오늘 247, 몇 페이지고? 247위가 주택정책활자입니다. 247쪽에 주택정책. 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한 개 정도 예상을 하시고, 이 정부가 이제 주택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은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주택정책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이 바로 임대주택이죠. 그죠? 임대주택 또는 이제 저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저가주택, 임대주택 또는 뭐 중고주택 다 같은 말이에요. 먼저 요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세 가지가 있고, 또 도심에 분양하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정책을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한 장 넘겨가지고, 그 주택정책의 목표라든가 내용, 뭐 이런 것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뒷페이지 넘기면, 248페이지에 임대주택 정책이 순차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그리고 공공주택 정책. 요 세 가지가 이제 초점입니다.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거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주택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는데, 주택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주택정책이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주거이동을 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규제 임대료를 책정해가지고 임대료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가 월 30만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가정해볼까요? 근데 월세 30만원을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주거를 이동한다는 거는 벅찬 거죠, 실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주거를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월 16만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16만원 이렇게 책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료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최고 임대료를 이렇게 책정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16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하고요. 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16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된 거죠. 최고로 받아도 16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정책을 최고 가격제라고 합니다. 최저가 아니고 최고 가격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데, 나중에 주택정책에서, 네 번째 정책이 이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 중에 분양가 규제 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분양가 규제 정책도 분양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통제하는 최고가격제가 두 개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밖에 야기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이제 이 가격 규제 정책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자, 이 임대료를 이렇게 규제하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30만원 주던 것을 절반 정도 주면 주거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셋방을, 더 넓은 셋방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종전 금액으로 30만원을 주고, 셋방 얻으면 거의 2배 정도 넓은 셋방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수요가 크게 증가했을 때, 만약에 임대주택이 활발하게 공급이 된다면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요, 저소득층에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월세를 30만원 받던 것을 15,6만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절반 정도로 감소를 해버렸죠. 수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임대 사업을 해서는 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임대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럼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 갈수록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죠.
다른 용도로 임대주택을 계속 전환해버리기 때문에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요는 지금 크게 증가해가지고 세방을 얻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발생했는데 공급량은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사갈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거이동을 저하시키는 이사를 못 가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이 주거들이 저하되니까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실시한 정책이 정반대로 역효과가 나타났죠. 뿐만 아니고 지금 임대사업을 해서는 타사에 안 오는 거죠. 월세 30만 원 받던 걸 절반 정도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 뭐 임대사업 할 이유도 없고요. 또 임대주택에 투자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투자 기피 현상만 갈수록 커져갑니다. 투자 기피 현상도 갈수록 커져가고 또 이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제대로 수선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선을 안 하기 때문에 갈수록 또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떨어지게 되겠죠. 질적 수준도 갈수록 떨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고, 이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어떻게든 또 수입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에게 계속 음성적인 지출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나오면요, 오히려 뭐 10배, 20배씩 막 더 뜯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출을 강요도 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계속 바꿔버리니까 세방이 없어요. 그지? 임대주택 공량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런데 꼭 임대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방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15만 원 주고는 세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부 모르게 이제 웃돈 거래가 성행을 합니다. 웃돈을 주고 세방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15만 원에는 세를 안 넣으니까 20만 원, 25만 원 줄 테니까 세 좀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웃돈 거래가 성행을 하면서 정부 모르는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이 암시장을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임차인은 새롭게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임차인은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불이 갈수록 커지는 정책이 바로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게 가격을 규제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임대료를 규제한 목적이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주거안정을 깨하는 게 목적이지만 실시 후에 나타나는 효과는 정반대로 역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가격 규제 정책 최고가 있잖아.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임대료 규제뿐만 아니고 분양가 규제 정책하는 것도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딱 미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할 때 지금 어떻게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했다. 그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니까 이런 부정적 효과가 줄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게 책정돼야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가 월 30만 원 형성됐잖아요, 지금요.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가 월 30만 원 형성됐는데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면서 규제 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월 4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 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해서 한번 가져보자. 그럼 임대인의 수입이 감소하는 게 없죠. 지금 30만 원 받고 있는 걸 40만 원 추가하지 마라 그러면 10만 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이유가 없겠지. 용도 전환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수입이 뭐 줄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수수도 잘해주겠죠. 그러니까 질주 수준도 떨어지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를 딱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을 때 이런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지.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를 정리해 주시고, 이 임대료를 규제한 목적은 주거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주거안정을 깨하는 게 목적인데 실시 후에 나타나는 효과는 지금 부정적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임대주택에 실시하는 정책이 바로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의 일부를 이제 저소득계에 보조해주면서요,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아주 저소득계에 만족감을 주는 긍정적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도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부가 저소득에게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금액만큼 저소득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죠?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이제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뭐예요? 당연히 임대주택을 구입하러 가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야?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부동산에서 단기란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을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공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지금 이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단기적으로 공급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제 공급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요 수준에서 이만큼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한 만큼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이 임대료 상승분만큼 기존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기존 주택의 임대인이 당연히 초과이윤을 획득하겠죠. 기존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이 획득을 오죠. 그런데 이 수요만 증가했고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임대주택, 지난번에 우리가 하향여가 행사에서도 배웠는데, 임대주택이나 뭐 저가주택이나 중고주택이 다 같은 편이거든요. 저소득 구입하는 셰빵이잖아, 그지? 근데 이 저가주택이 신축을 통해서 공급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주거환경이 더 역효과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저가주택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면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기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높은 임대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자기가 살던 주택을 저소득의 임대를 통해서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주택이 저소득주택으로 변모가 되니까 하향여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향여가. 그래서 이 하향여가를 통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하향여가를 통해서 저가주택이 공급됩니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하향여가 받은 양만큼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되세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증가할 때는 어떻게 돼? 가격이 또 하락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을 해가지고 원래 수도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초과이윤도 소멸해버리고 저소득층이 아주 싼 값에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도 하락하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혜택을 봐요.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혜택을 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었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만, 이 기존 임대만 초과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만 혜택을 보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가주택이 활발하게 공급되면서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임대료도 하락해가지고 원래 순으로 복귀해서 초과이윤도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값싸게 세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임차인이 혜택을 봅니다. 다만 임대료를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임대인만 혜택이 있다. 이걸 이제 기회에 두고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이렇게 값싸게 주거를 이동하고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는 길을 열어주니까 이 정책은 당연히 실효성이 있죠.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임대료 보조 정책의 유형. 자, 첫째는 공급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공급자 보조가 있고, 그리고 임차인인 수요자에게 직접 또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수요자 보조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자에게 아주 낮은 금리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낮춰서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면 금리가 낮아진 만큼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자 비용이 훨씬 줄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1,000억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금리가 연 10% 같으면 1,000억을 빌려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연 100억의 이자 부담이 생겨요. 그런데 이자를 금리를 10%가 아니고 2%로 확 낮춰버리면 1,000억 빌릴 때, 그죠? 100억 이자 부담할 걸 20억만 부담하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80억만큼 이자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이 이자 비용이 감소한 만큼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 생산 비용의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도 활발하게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임대료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죠?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소득 입장에서 보면
실방이 풍부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주거도 활발하게 이동하고 또 임대료가 하락한 만큼 값싸게 실방을 얻어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에게 보증을 지급해도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아주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값싸게 주거를 이동하고 주거적인 활성화 되기 때문에 이 공급자 보조금도 임차인에게 혜택을 줘요. 그런데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이게 더 큰 만족감을 주게 됩니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자, 이 수요자 보조금도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가격 보조.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라고 합니다. 집세 보조, 가격 보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 보조. 소득 보조를 현금 보조라고 합니다. 현금 보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격 보조, 집세 보조는 뭐냐?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새방을 구입할 때 그 새방 구입 자금의 부족분을, 집세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택을 임차할 때만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할 때, 새방을 얻을 때, 주택 임차 시에 새방 구입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에서 1,500짜리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이사를 못 가죠. 그럼 그 부족분 5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이제 새방을 구입할 때만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이 돈은 전부 어디 쓰일까? 주택 구입에 전부 사용이 되겠죠. 자금이 전부 주택 구입에 사용됩니다. 전부 다. 전부 모든 자금이 주택 구입에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이동에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내요. 이게 새방을 얻을 때 새방 구입 자금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새방 얻는 데만 다 돈을 쓰는 거지 다른 용도로 유용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의 소비도 활성화시키면서 주거이동을 시켜가지고 저소득의 주거 안정에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이 소득 보조를 하게 되면 소득 보조, 현금 보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에게 집세 대신에 현금으로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저소득에게 직접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직접 이제 집세의 부족분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겁니다. 1,000만원짜리 새방 사는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500만원 현금으로 직접 주잖아요. 그럼 이 보조금 받은 임차인이 그 돈을 전부 다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임차인은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동안에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던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금의 일부를 500만원 주면요 200만원 딱 잘라. 그래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돼지고기도 2번 사야 되죠. 애들 옷도 좀 사주고 소주도 한 2병 사먹고 영화도 한 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자금은 다른 재화의 소비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0만원 정도 가지고 200만원 쓰도 그죠? 300만원이 남는 거죠. 그 나머지 일부 금액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거야. 더 넓은 새방을 구입하죠. 그럼 보조금을 받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현금으로 보조금을 주니까 1,000만원짜리에서 1,300만원짜리로 새방도 더 넓은 새방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돈 없어가지고 못하던 다른 재화의 소비도 촉진을 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만족감이 2배, 3배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소득보조 대신에 이 집세보조, 가격보조를 해주게 되면 이 돈은 전부 직구하는 데만 쓰는 거잖아요. 그지? 소주 못 사먹잖아요. 그죠? 영화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의 소비는 증가시켜가지고 주거안정을 깨하는 데는 이 가격보조가 훨씬 효과가 크죠. 그런데 이 소득보조를 해주게 되면, 현금보조를 해주게 되면 다른 재화까지 소비도 촉진하고 그리고 더 넓은 새방도 구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만족감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효용을 증대시켜준다. 임차인의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소득보조가 월등히 효과가 크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소득보조를 해주게 되면 이 현금으로 보조를 하면 자금의 일부를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데 유용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주거안정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주택의 소비를 증가시켜가지고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주거 안정을 깨하는 게 정책의 목적이잖아요. 그지? 자, 근데 이제 가격 보조, 이 집세 보조를 해주게 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거 안정에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나요. 왜? 자금을 전혀 다른 용도로 유용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의 소비를 증가시켜서 주거 안정을 깨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더 효과가 크고 가격 보조가 훨씬 더 효과가 크고, 그리고 임차인의 효용을 증대시켜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월등히 효과가 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보증을 지급할 때 공급자인 건설업자에게, 공급자에게 보증을 주면은, 자, 건설업자가 만약에 이 보증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신정농에 세판을 공급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요. 그럼 임차인 혜택을 보려면 신정농에 가서 주택을 구입해야만 좀 값싸게 세판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주거지를 선택할 때 신정농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공급자의 보증을 주면은 임차인 혜택을 보려면 딱 신정농에 공급자가 공급하는 그 지역에서만 세판을 구입해야 되죠. 그런데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신정로에 가서 얻어도 되죠. 태화도에 가서 얻어도 되죠. 삼산호에서 얻어도 되고, 달동에서 얻어도 되고, 양암동에서 얻어도 되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급자에게 보증을 주는 것보다는 수요자에게 보증을 주는 것이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임대료 보증책의 효과를 좀 기억해놔야 되겠네요. 자, 임대료를 보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의 가격이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기존 임대인만 초과를 획득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전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혜택이 없어요. 임대인만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봅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한 만큼 하향 영향을 통해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도 원래순으로 회복하면서 임대료가 하락을 했으니까 값싸게 세판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요. 또 공급량이 풍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거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은 공급자에게 보증을 줘도 장기적으로 임차인이 혜택을 받죠. 수요자에게 보증을 주면 더 큰 만족을 주는 거죠, 이렇게. 세방도 더 넓은 세방 구하고, 그동안에 돈 없어도 못하던 다른 제한 소비도 촉진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도랑치고 과제 좋고, 뒤로 넘어졌는데 10원짜리 좋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료 보증 정책은 저소득에게 아주 큰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이 높고, 효과가 높은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시험에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형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또 보조금 지급으로 나타나는 효과까지. 이 효과는 하향 여가 현상에서 나오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임대료 보조금 나타나는 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무슨 여가? 하향 여가 나타난다. 우리 여가 현상에서 배웠죠. 저소득계의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 영화가 발생하고, 또 저소득이 보증을 받아서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을 구입하러 가지 않고 고가주택을 살아가 버리면 저가주택은 이용자가 없죠. 그럼 그게 철거되고 나중에 재건축 돼서 고급주택이 들어서면 고속기 수단을 받으니까 상향영화가 나타난다고 했거든. 그래서 상향영화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할 때, 하향영화가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저희 효과는. 그러니까 이 효과 자체는 그다지 크게 여가에서 정리를 한 거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요. 유형을 좀 이렇게 익혀두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것이 무슨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 중에서 실제 이제 저소득에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게 세 번째 정책,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줄여서 그냥 공공주택, 다 같은 말인데요. 이 공공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공공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비용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주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이 지방공사, 이런 공공기관에서 비용을 투입해서 값싸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은 공공주택 정책이 가장 이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공공주택 정책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90% 이상은요, 공공주택 정책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다음 단계에 가서 그럼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게 있는가?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50년 이상 임대 목표로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도 있고요. 30년 이상 임대 목표로 공급하는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의무기간이 20년이면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보증금만 그냥 내고도 살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대학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사회초년병,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아주 값싸게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뭐 여러 가지 이 공공임대주택이 많은데 이 정책이 이제 가장 실효성을 거두기 때문에 지금 공공주택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겠죠. 그죠? 상당히 이거는 주택 정책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되는 게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주택 정책은 이 공공주택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공공주택 정책이 어떤 거냐 하면 민간이 공급한 사적 임대주택, 그러니까 사적 주택 또는 뭐 민간주택, 민간 임대주택 다 같은 말이에요. 사적 임대주택, 줄여서 사적 주택 또는 민간 임대주택, 민간주택 뭐 다 같이 포함하는데요. 이 건설업자인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 사적 주택이고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공공주택이죠. 근데 지금 민간이 공급하는 사적 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 순으로 공급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적 주택이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요.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15,000 정도가 지금 공급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근데 이 전시에 5천만 원은 저소득 입장에서는 5천만 원 부담하고 주거 이동한다는 거는 천분합계인 숫자예요. 실제 그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뭐 보증금이 1,000만 원대고 뭐 아주 약합니다. 5천만 원 같으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도저히 그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제가 5천만 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 보고 5천만 원짜리 전세 사러 가면 그걸 집이라고 삽니까? 이러면서 안 살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죠. 5천만 원이라고. 근데 영심이 들린 사람들은 5천만 원 같으면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2천만 원짜리 주택만 해도 굉장히 아주 사치스러운 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5천만 원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민간이 공급한 사적 임대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수로 공급되어 있으니까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 사적 주택과 똑같은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그러니까 수준은 똑같아요. 사축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의 주택을 정부가 직접 지어서 가격만 싸게 공급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공주택 또는 뭐 공공임대주택 다 같은 말이에요. 공공주택 그래도 되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민간이 공급한 사적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정부가 직접 지어서 가격만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한 30, 40% 정도 가격을 낮춰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요. 이것도 많이도 공급 못하죠. 2,000호 정도만 공급했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이렇게 정부가 사적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직접 지어서 가격만 조금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공주택 정책인데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 똑같은 수준의 주택이 한 개는 3천만 원이고 한 개는 5천만 원이니까 임대료가 지금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사적 주택시장과 공적 주택시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주택시장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똑같은 수준인데 하나는 5천만 원이고 하나는 3천만 원이다. 그럼 어디 이사 가야 돼? 당연히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겠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활발하게 주거이동이 전개됩니다. 전부 이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겠죠. 그래서 공공주택은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아주 큰 폭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죠. 전부 여기 이사 가고 나는데요. 다만 이제 공공주택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사적주택은 임대가 안 되겠죠. 그죠? 사적주택은 큰 폭으로 수요가 감소해버려요. 그죠? 세가 안 나가는 겁니다. 5천만 원 주고 지금 세평 얻으러 올 사람이 없죠. 3천만 원에 이게 공급됐으니까. 그래서 사적주택의 수요가 크게 감소해버리니까, 자, 첫째 포인트. 단기적으로는요, 어쩔 수 없이 사적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적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로 3천만 원으로 인하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임대가 될 거 아니야? 지금 공공주택이 3천만 원에 공급돼 있으니까 이 사적주택을 5천만 원에 임대해서는 임대가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로 하락을 하게 된단 말이야. 공공주택 수하고 똑같이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잘 볼까요? 이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는 임차인들이 주거를 이동하려면 얼마 주고 세번을 얻어야 되느냐. 5천만 원 주고 세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면서 여기에 이사간 사람들은 3천만 원을 지불하고 주거를 이동했죠. 그렇죠. 5천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2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고 똑같은 5천만 원짜리 주택을 3천만 원에 구입한 셈이 되는 거죠. 그죠? 수준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값싸게 주거를 이동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2천만 원 정도 혜택을 보고요. 값싸게 세방을 얻었습니다. 그지? 그런데 이 공공주택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여기 사적주택에 계속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적주택에 계속 살고 있는 임차인들도 임대료를 3천만 원으로 인해해줬어요. 그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2천만 원 똑같이 값싸게 거주를 하는 셈이니까. 이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똑같이 2천만 원만큼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락을 함으로써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뿐만 아니라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모두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양쪽에 있는 임차인이 똑같은 혜택을 받죠. 그죠? 첫 번째 포인트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사적주택에 있는 임대인이, 그죠? 임대료를 3천만 원을 인해줬기 때문에 사적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해준 만큼 어떻게 되나? 수입이 감소를 했죠.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줄었어요. 그럼 수입이 감소하면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아까 뭐 하더냐? 저기 수입이 감소해버리면 임대사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지? 내가 5천만 원 받고 세 주던가 3천만 원 받고는 더 벌어서 세못 넣겠다 이렇게 되죠.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사적주택의 임대인이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임대주택을 뭐 한다?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꿔버립니다. 사적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거죠. 그럼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 사적주택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용도 전환되는 숫자만큼 사적주택의 공급량은 당연히 감소를 하게 돼 있죠. 그죠? 에잉? 네. 용도 전환되는 숫자만큼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적주택의 공급량은 용도 전환되는 숫자만큼 감소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감소를 하는 거예요. 공공주택이 공급된 양만큼만. 왜 그러냐니까 이 공공주택은 지금 2,000호밖에 공급이 안 된 겁니다. 그지? 2,000호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이 공공주택이 2,000호가 임대가 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적주택도 3천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공주택 2,000호가 임대하다 끝났어. 다 이게 세가 다 나갔습니다. 그럼 시장에 3천만 원짜리가 없죠. 그럼 여기 이 사적주택을 계속 3천만 원 받고 있을 이유가 있겠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사적주택의 임대료는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5천만 원 그대로 복귀를 해. 장기적으로는 그대로 임대료가 5천만 원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복귀를 하는데 이거 2,000호가 공공주택 2,000호가 임대되는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을 받아야 돼. 근데 그 3천만 원 받기 싫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버리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는 이 공공주택이 공급된 2,000호를 절대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한도 내에서만 용도가 전환되는 거고 이게 임대가 다 끝나는 순간 3천만 원짜리가 없어. 그럼 이거 5천만 원 받으면 되니까 용도 전환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다. 그지? 그래서 용도 전환되는 숫자는 이 공공주택이 공급된 2,000호 한도 내에서만 공급량이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장기적으로 볼 때 말이야 시장 전체 임대주택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처음에 임대주택이 이 사적주택 10,000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10,000호 있다가 공공주택이 2,000호가 공급됐어. 그럼 12,000호로 늘어났죠. 12,000호로 늘었는데 여기서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이 공급된 2,000호만큼 공급량이 감소해버렸잖아.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러면 전체에서 몇 도 있는 셈이야? 10,000호 그대로 있는 셈이죠. 10,000호에서 2,000호 늘어서 12,000호가 됐다가 여기서 2,000호만큼이 줄어버렸으니까 10,000호잖아, 10,000호. 그러니까 종전의 10,0호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임대주택 공급량은 일정 불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은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감소를 하면 시장 전체에서도 공급량이 줄어야 되겠죠. 근데 안 줄어든단 말이야. 왜? 이게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공급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종전하고 똑같은 만호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속히 주거이동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전체적으로도 공급량이 줄어버렸으면 이사갈 집이 없겠지. 그럼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이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에서는 공급량이 전혀 변화가 없었단 말이야. 10,000호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주거를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에 이사간 임차인만 혜택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공주택에 이사간 임차인도 혜택을 받지만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단기적으로는 똑같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이 임차인에게 아주 큰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 되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사적주택 임대료가 하락을 해서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나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모두 다 똑같은 혜택을 다 봤어요. 그지? 근데 장기적으로도 양쪽 시장에 있는 임차인이 모두 다 혜택을 본다. 그러면 또 안 돼. 왜 그런가 하니까, 자, 공공주택 2,000호가 임대가 다 끝났어요. 그죠? 이게 임대가 다 끝나면 이제 3천만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적주택은 임대료가 5천만원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죠? 그럼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장기적으로는 5천만원에 살아야 되겠지. 혜택이 있어, 없어? 없죠.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없습니다. 장기에는 혜택이 없어요. 근데 공공주택에 이사를 간 임차인은 계속적으로 3천만원에 거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에 이주한 임차인만 장기적으로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쪽에 있는 임차인이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장기에는 공공주택 입주자만 혜택을 보고 사적주택 입주자는 혜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에는 양쪽 시장에 있는 임차인이 모두 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일단 저소득에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고, 또 이 공공주택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뭐냐? 자, 원래 임대주택 또는 중고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저가주택이 다 같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수요의 탄력성에서 신규주택하고 중고주택 중에는 뭐가 수요가 더 탄력적? 예?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가격보다 더 많이 변하면 탄력 아닙니까? 탄력성이 1보다 커야 되니까 가격이 20% 변했는데 수요량은 30%, 40%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크지? 그럼 수요가 탄력이 되는 거지. 자, 지금 여러분에게 그죠? 중고주택하고 신규주택을 똑같이 가격을 30% 인하해준다. 뭐 사겠어? 신규주택 사지 중고 삽니까? 그럼 신규주택이 수요량이 훨씬 큰 폭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탄력이라고? 신규주택이 훨씬 탄력이죠, 수요는. 공급은 반대로 그러지. 공급은 생산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이 탄력이 되는데, 신규주택은 생산기간 때문에 공급을 즉각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은 신규주택이 비탄력이고 중고주택이 탄력이에요. 생산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수요는 신규주택이 훨씬 더 탄력이잖아요. 그죠? 수요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반대가 되는 거는 주택밖에 없다고 그걸 기억해라 그랬잖아. 탄력성에서. 오늘 나온다니까 지금. 좀 이따 또 나와. 자, 신규주택은 수요는 탄력이라 공급은 비탄력. 반대로 이제 중고주택은 수요는 비탄력적이지만 공급은 탄력적. 이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원래 임대주택은 수요가 매우 비탄력이죠. 그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대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이기 때문에 수요자인 임차인이 조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가중되는데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준다 이 말이야. 탄력적으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줘요. 왜 그런가? 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주느냐? 자, 지금 주택의 임대료가 5천만 원 하던 걸 3천만 원으로 값싸게 공공주택을 공급했죠? 그럼 가격이 몇 프로 정도 하락한 거야?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공급했으니까. 임대주택의 가격이 40% 정도 하락을 했죠? 그지? 가격이 40% 하락하니까 폭발적으로 공공주택이 공공주택으로 주거를 이동하고 됐으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죠. 엄청나게 크게 증가합니다. 수요량이 100%, 200%씩 막 증가할 거예요. 그럼 종전보다 수요량이 한 80%만 증가했다고 가정해봐요. 가격 40%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80% 증가하면 탄력성이 1보다 월등히 큰 값이 나오죠. 그게 탄력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야. 근데 수요가 탄력일 때, 조금 이따가 조세정책에서 할 거야. 수요가 탄력일 때 세금을 부과하면 탄력적인 쪽이 유리하니까 이 유리한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자가 바로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줌으로써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유리한 작용을 내요.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거다.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아주 유리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임차인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임대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매우 커요. 그런데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매우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주니까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유리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주택정책 중에는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정책 세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공공주택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주로 우리 주택 정책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임대주택 정책 세 가지에서 거의 그냥 문제를 다 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말고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주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이 또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실시하는 이제 주택 정책.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책이죠. 분양가 규제 정책입니다.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분양 가격을 규제하는 건 역시 이것도 이제 가격을 규제하는 가격 통계 정책이죠.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저기 1번에 있는 첫 번째 정리한 우리 임대료 규제 정책도 가격을 규제하는 최고 가격이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규제하는 최고 가격인데, 지금 현재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 정도로 형성됐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에 공급되면은 20평짜리 하나 공급받으려면 얼마 줘야 돼? 2억 줘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뭐 저속평이 뭐 20평짜리 15평짜리 공급받으려고 해도 1억 5천이고 20평 같으면 2억이고 뭐. 신규 분양한다 해갖고 분양받으러 갔다가 얼마예요? 물어보고 억하고 주급부지 뭐 이거 분양 받겠습니까? 그제? 너무 높은 수준이잖아, 실제 분양가가. 그래서 이제 저속이 주거를 위한 희망이 없는 거죠. 집을 구할 희망 자체가 안 생기니까 이 도심의 평당 분양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자, 평당 한 600만 원 정도를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또 600만 원 이렇게 책정해요. 그러면 평당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 같으면 20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죠? 아무리 가격이 높게 책정돼도 1억 2천만 원, 1억 2천 이하에서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죠? 이 600이 최고 금액이니까 1억 2천, 최고로 받아도 1억 2천이고, 그 이하에서 그냥 1억 한 1, 2천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제 2억 같은 게, 똑같은 20평짜리가 2억 같은 게 절반 정도로 가격이 인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속이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게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또 상한선이 설정이 됐죠. 상한선이 설정됐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600만 원 책정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가에 상한선이 설정됐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600만 원 책정됐으니까 역시 최고 가격제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규제하는 최고 가격제가 상한선을 설정하는 최고 가격제는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분양가 규제 정책하고 저기 첫 번째 실시한 임대료 규제 정책 두 개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봤던 임대료 규제 정책 실시효 나타나는 효과가 전부 부정리 효과밖에 없었죠.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부 부정리 효과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봐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절반 정도로 인하돼 있으니까, 그죠? 뭐, 옛날하고 똑같은 2억 주면은 20평 살 걸 뭐 35평짜리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큰 프로 수가 증가해가지고 초과 수요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죠? 이 신규 분양주택 분양하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막.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큰 프로 수가 증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신규주택이 또 활발하게 공급이 된다면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봐봐. 건설업자 입장에서 지금 1,000만 원 받아야 될 분양가를 600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분양가가 5, 600 정도로 절반 정도로 이하가 돼버렸죠. 그죠? 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신규주택 공급해갖고는. 채상성이 악화돼가지고 도산하기 휩싸이겠죠. 공급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죠. 이제 도산 가능성 때문에 당연히 신규주택 공급을 꺼리죠.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량 갈수록 감소해버립니다. 수요는 크게 이렇게 증가해가지고 초과수가 발생했는데 공급량 갈수록 줄어들어. 그럼 이사갈 집이 없죠. 그죠?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 감소하면서 오히려 집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변한다 이 말이야. 주택 구입난이 더욱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건설업자가 평당 1,000만 원 받을 분양가를 500만 원, 600만 원 받아간다. 제대로 공사하겠어요?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겠지. 철근 50개 쓰고 22개 쓰고 뭐 시멘트 5포대 넣을 걸 한 포대 반 넣고 뭐 그지? 한 달 지나가지고 뭐 지진 2.7 강도 오면 그냥 벽에 금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질적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진 설계가 다 돼 있어갖고 지진에도 잘 견디게끔 이렇게 건물을 원래 지을 때 공급할 때 그렇게 하지만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진하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았으니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게 없거든.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한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포항에 뭐 5.4 규모 5.4 강도 5.4인데 그지. 뭐 완전 아파트 그냥 뭐 아이고 완전 엉망진창이 됐죠 그죠. 우리도 하거네 그죠. 뭐 완전 뭐 위에 있는 건 다 떨어져가지고 저기 뒤에 세우는 뭐지 사물함 앞으로 다 쏟아져가지고 사물함 박살나고 있잖아요. 책상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수업 끝난 뒤에 그래가지고 그게 일어나가지고 수강생이 별로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지. 피해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규모 5.4인데도 그 정도는 이제 이 부실공사를 하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질적 수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신규주택이 지금 워낙 싸게 공급됩니다. 그죠? 그럼 이 신규주택을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종전 중고주택 수준으로 종전 수준만 딱 되팔아도 지금 벌써 뭐 차이가 한 8천만 원 이상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주택에서 전매 차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매 차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택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청약에 가담하는 거죠. 한 개 분양받아서 되팔면 몇 천만 원 뭐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투기성 수요만 크게 증가하는 또 폐단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가격적으로는 그냥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대팔죠. 그게 뭐냐? 분양권 전매하는 거잖아, 그지? 분양권 전매하고 뭐 신규주택 분양한다 그러면 막 완전 난리가 나죠. 요거 분양 하나 받으려고, 그죠? 완전 멍석 깔고 일주일 동안 잡니다, 그지? 그래갖고 청약률이 몇백 개까지 치솟고 막 완전 진짜 투기성 수요만 크게 증가해요. 그리고 지금 도심지에는 분양권을 이렇게 심하게 규제해가지고 건설업자가 도심의 주택 공급에서는 타산 안 나오죠, 그죠? 이 도심에 공급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없는 외곽 쪽으로 이탈하는 거지. 그 외곽에 가서 막 고층 아파트 지어서 공급합니다. 근데 실제 도심이 보통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개발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용적률이 높고요. 외곽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 대부분이니까 용적률이 낮지 않습니까? 고층 건물이 그럼 어디 들었을 때 도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외곽에는 건물이 고층화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용적률이 낮으니까. 근데 이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도심에는 고층 아파트 지을 이유가 없겠지, 그지? 타산이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없는 외곽에 가서 막 무분별하게 고층 아파트를 건축해야 되니까 외곽하고 도심지 간에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비효율화도 또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심에서 주거지역을 외곽 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 그게 이제 직장만 도심에 두고 주거지역을 외곽에 행사하는 직주 분리를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심과 주거지역 간에 출퇴근을 하면서요, 또 여러 가지 교통체증 행동도 빚어내고, 뭐 이 줄줄이 부정적인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가를 규제할 목적도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고 주거안정을 깨는 게 실제 목적이지만 실시후에 나타나는 효과를 보면요, 전부 부정적인밖에 없어요.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주택 부족 현상도 심화되죠. 이 신규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또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죠? 중고 쪽으로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중고 가격 상승시켜서 중고도 못 사게 만들고, 직구하게도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신규주택 질적 수도 계속 떨어지죠. 투기성 수요가 크게 증가하죠. 뭐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죠. 뭐 줄줄이 나타나는 효과는 부정의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 두 가지다.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 가격 규제 정책이 두 개죠.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게 되면 실효성은 전혀 없다. 부정의 효과밖에 줄줄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있는 분양가가 1,000만 원이죠. 그죠? 그죠? 근데 정부가 규제한 분양가가 6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시장 분양가보다 규제 분양가가 더 낮게 책정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아까 저기도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하니까 부정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정부가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 1,000만 원인데 말이야. 시장에서 지금 평당 분양가 1,000만 원 형성돼 있죠. 근데 시장에서 형성된 분양가보다 더 규제에 되는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야 1,20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규제 금액을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2천만 원, 아직 평당 2천만 원을 더 받아도 되잖아, 그지? 그럼 수입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죠. 그럼 신규주택 공급 원활하게 할 거니까 뭐 주택 부정 현상이 심화되거나 이런 것도 없겠죠, 그죠? 아주 활발하게 또 신규주택 공급하고 또 제대로 주택 지어서 공급하니까 질주순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분양가를 책정한다. 그러면 역시 주택 시세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고 가격제는 분양가 규제뿐만 아니고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똑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도 똑같이 부정의 효과밖에 없고요. 결론이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규제하게 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둘 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를 규제해 보니까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전부 부정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안으로 규제했던 분양가를 풀어주면서 건설업자에게 재량급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분양가 자율화 정책. 그러니까 평당 60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가를 규제했더니 나타나는 효과는 전부 부정의 효과밖에 없고 실효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규제했던 분양가를 해제를 해주면서 건설업자에게 재량급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건설업자에게 분양가를 너 맘대로 그냥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자율화 시켜주는 거죠. 이제 분양가 자율화 정책인데, 그럼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은, 자, 종전에, 그죠? 평당, 이 규제했을 때는 6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 평당 1000만 원씩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너 맘대로 받아봐. 이렇게 자율화를 시켜주면, 종전에 받던 금액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책정해서 받겠죠. 그지? 그러니까 평당 한 1000만 원에서 말이야. 한 1200만 원 정도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받는다고 하면 가정해보자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 20평짜리가 얼마였어요? 1억 1, 2천만 원에서 가격이 형성됐잖아요. 그죠? 근데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순간 20평짜리가 1000만 원 같으면 얼마 돼요? 2억 되겠죠. 평당 1200만 원이면 2억 4천이 되는 거죠. 20평짜리가. 그러니까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보다 금액이 거의 신규주택 가격이 2배 정도로 폭등을 해버리죠. 그죠?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순간 신규주택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신규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신규주택이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신규주택 구매하러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고사러 가야지. 그러니까 중고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또 중고주택도요, 역시 똑같이 동반 상승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신규주택에 못지않게 중고주택의 가격도 신규주택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2억 이상에서 가격이 다 형성돼 버려요. 아니? 중고 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그래서 신규주택이 2억에서 2억 4천 가면 중고주택도요, 2억에서 뭐 2억 1, 2천 정도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신규주택하고 중고주택 사이에 가격 차이가 없는 거죠. 그지? 가격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 아까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는 이 신규주택 싸게 분양받으면 종전에 중고순으로 되팔아도 엄청나게 큰 그 8천만 원 이상 전매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익을 획득해서 주택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청약에 가담을 했지. 근데 이 분양가를 잘하면 신규주택 가격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해버리니까 신규를 못 사는 사람들이 중고 쪽으로 몰려가니까 중고 가격도 똑같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신고하고 중고 사이에 가격 차이가 없거든. 그럼 신규주택 분양받아가지고 중고순으로 되팔아 먹어도 남는 거 없죠. 전매 차익 자체가 소멸해버립니다. 전매 차익이 없어져 버리죠. 전매 차익이 소멸했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청약할 이유가 없겠죠.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청약이 이루어지고 가수요자들은 청약에 가담을 안 해요. 그러니까 투기성 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분양가를 이제 자율화하면 투기성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게 분양가를 자율화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고요. 또 건설업자들이 이 수익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활발하게 신규주택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신규주택 공급량도 활발하게 증가하면서 주택 부족 현상도 완화시키게 되겠죠, 그죠? 신규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주택 부족 현상도 완화가 됩니다. 이런 또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건설업자 간에 한 분야도 분양가를 더 높게 체크해서 받으려면 서로 품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주택의 질적 수준도 큰 폭으로 향상이 되겠죠.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이 되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이 줄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냐? 그건 또 아니고요.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요.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냐면, 자,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은 건설자가 이제 평당 한 1000만 원에서 1200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받겠죠? 근데 이 자기들이 이 책정해서 받는 요 분양 금액에서 수익이 만약에 뭐 평당 1000만 원 책정해서 받는데요. 이 평당 1000만 원 중 건설업자에게 확보되는 수익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한 평에서 남는 수익이. 그러면 13평짜리를 한 개 공급하면 130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평당 100만 원 수익이 나면 13평짜리 공급하면 1300만 원이고 17평짜리 공급하면 1700만 원 벌겠죠. 주택 한 채에서. 근데 48평짜리 한 개 공급하면
4.8만 원 버는 겁니다. 평당 100만 원 수익이 나거든요. 13병짜리 3개 공급하는 것보다 44병, 48병 1개 공급하는 게 수익이 더 크죠? 13병 3개 공급해야 3,900만 원 버는데 44병짜리 1개 공급하면 4,4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형 평수보다는 대형 평수가 수익이 더 크게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높은 대형 평수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응? 대형 평수의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형 평수가 계속 공급량이 증가하면 소형 평수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소형 평수의 공급이 갈수록 줄어드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소득이 구입하는 게 44병짜리 삽니까? 저소득이 13병이나 17병짜리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형 공급이 안 되니까 저소득에서는 구입할 주택이 없죠. 신규주택 가격 상승해서 신규주택도 못 사요. 중고주택 가격이 동방사세니까 중고를 사기도 어려워. 그리고 소형은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저소득이 구입할 주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를 자율해도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직구하기가 더 어렵게 변해요. 저소득의 주택 구입량이 더욱 심화되는 여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은 둘 다 그래. 분양가를 규제도 주택 구입량이 더욱 심화되고, 그 다음에 분양가를 자율해도 저소득의 주택 구입량은 더욱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은요, 물론 분양가를 자율했을 때는 이 투기성 수요가 줄어들고 지적 수요도 향상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역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은 저소득의 주거 안정에는 둘 다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네, 그죠? 둘 다. 그래서 이 저소득한테는 실효성이 별로 없고요.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를 목적으로는 이제 분양가를 지금 자율화시켜가지고 신규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되겠죠. 그래야 주택 부담성도 완화가 되고 주거환경도 계속 개선되어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소득한테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저소득의 주거환경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조화를 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정책은 지금 저소득한테도 기여 못하고 다 부정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나라는 분양가 규제 정책은 거의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폐지됐다시피 했고요. 지금 전국이 다 분양가는 자율화되어 있어요. 분양가는 자율화되는데 이 분양가 규제 정책은 일부 몇 개 지역에서 그죠? 아주 소형주택 있잖아요.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지. 거의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잘 활용을 하지 않는 정책이 분양가 규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 정책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분양가 규제 정책하고 분양가 자율화 정책은 둘 다 저소득의 주거안정에 기여를 못 하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로 임대주택 정책 이 세 가지에서 초점을 맞춰서 출제하고 있으니까, 물론 다 5개 정책을 다 비교해둬야 되겠지만, 그죠? 특히 임대주택 정책에서 공공주택하고 임대료 보호 정책이 아주 실효성이 높은 긍정적인 정책이니까, 이 두 가지의 그 효과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죠.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 정책도 부정적인 효과밖에 없지만요. 시험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지문으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책의 효과를 좀 비교해서 정리해두는 게 초점이 되겠고, 4절의 조세정책부터 조금 쉬었다 정리합시다. 수고했습니다.